우리 토드콜 안장 모셔서 멋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대욱입니다. 사람 말을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Active Seniors as Always의 앞두 문자를 딴 그 글자입니다. 시니어들이 정말로 늘 그 가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신 것이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2011년도 KBS에서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을 할 때 그때 김태원, 부활의 김태원 씨가 작곡했고 저희들이 그 시그너처 그 레퍼토리로 불렀던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지금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4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5년을 사장 생활을 했고 건설에서 21년, 그리고 호텔에서 10년, 그리고 마지막 직장은 주식회사 휴넷이라는 교육회사에서 제가 회장으로 3년 근무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뭘 하고 살면은 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늘 가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사는 기본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늘 우리가 그 찾아 헤매지만은 늘 찾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적이 있죠. 아름다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손잡고 나갔다가 매번 그 찾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러나 또 눈만 감으면 그 아름다운 나라가 생각이 나서 또 찾으러 나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은퇴의 정의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기, 그동안 내가 나로서 살지 못했던 그런 세월을 이제는 나로서 살 수 있는 시기, 즉 축복받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을 했죠. 그동안 참 화려한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저 자신을 갖다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 오디션에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우리 남자적인 멤버 중에 이경규 씨란 분이 있어요. 아니 여기 어떻게 나오셨냐고, 출근을 하고 나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출근도 안 하고 나왔다 그랬죠. 그 정말 넥타이 메고 나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평생을 사장으로 참 회장으로 지금 지냈지만은 단 한 번도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제는 정말 나를 한번 찾고 싶어서 만난을 무릅쓰고 왔다. 회사의 사장이, 봉급받는 사장이 그 예능 방송에 그렇게 출연한다는 것이 현직 그 신부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삶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딱 간단합니다.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바로 이전에 박할린 씨가 지휘를 했던 넬라 판타지가 있었어요. 넬라 판타지아요 배도은 문 떠주시도 E tutti bono in pace non sta. Io sono da di 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노래를 제가 듣고 있자니까, 야, 정말 그 넬라 판타지라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더군다나 그 선우와 다혜라는 그 소프라노 경쟁에 박할린 씨의 그 카리스마의 지휘에 아주 쏙 빠졌죠. 그렇게 혼자 생각하기를 평소에 노래하기를 좋아했지만은 저런 합창단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JBS에서 청춘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나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디션에 가서 붙을 그런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 붙게 되면 그때 가서 주변에 알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션 장면부터 TV에 나간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걱정이 많고 또 뭐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뭐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런 거 다 걱정이 안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회사입니다. 아니 일 잘하라고 많은 봉급 주고 좋은 차에 비서까지 두고 좋은 사무실 주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저런 예능 방송이나 조사댕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설득하는 것이 큰 참 저거 있었지만 그런 거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 회사는 아콜 엠바스터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해서 여러분 뭐 동대문 노보텔도 있죠. EBC 있죠. 풀맨, 멀큐어, 그다음에 소피텔, 그다음에 페어먼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쿠아 브랜드 호텔들입니다. 제가 그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미스터가 뭐가 문제냐 이거요. 하우스 멤버를 해라. 어느 날 제가 우리 회장께서 잘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또 우리 회장께서 노래 잘하시잖아요.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넥타이 메고 갔었죠.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달까지 우리가 방송을 참 잘했고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었죠.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집에 가는 것이 이제 그 상례인데 저나 일부 그 동료들은 절대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합창단을 계속 하고 싶었죠. 그 당시에 저희 노보텔 엠바스터 강남 호텔에서 2011년도 9월 20일인가 그때 우리가 다시 창단을 합니다. 청춘합창단. 그 제목은 남자 자격 청춘합창 창단을 하죠. 그때부터 저는 청춘합창단의 부단장, 단장, 현재는 이사장, 명예단장이 이르기까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에다가 합창을 갖다 얹으면 그냥 아름다운 연주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꿈을 얹으면 그것은 사랑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통일까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사람에 의한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자체가 변하거든요. 생각도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다 변하고 결국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함께 나도 따르고 여러분도 함께 따를 그런 커다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청춘합창단에 꿈을 심기 시작했고 지금도 꿈을 계속 꾸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유엔에 가자였습니다. 2015년도 6월 15일 그때 우리가 유엔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없는 시인의 합창단이 어떻게 유엔에서 부르기를 하며 설사 부른다고 한들 무슨 재주로 거기를 가느냐 이 말이죠. 단원이 그 당시만 해도 50명이 넘고 그런 사람들이 뉴욕까지 가고 워싱턴까지 갔다 오려면 자금이 한 3억 정도가 드는데 도저히 뭐 우리 단원들 힘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일을 소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엔 대사들 앞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연설하고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첫째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방에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합창단이 어디 가는데 한 돈 100만 원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주겠습니까? 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정도의 가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KBS를 찾아간 겁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냐. KBS가 만든 합창단이다. 우리 합창단이 지금 뉴욕 유엔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소구하러 지금 유엔에 간다. 그러니 KBS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래요. 우리를 인간극장에 내보내십시오. 이랬죠.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극장은 아시다시피 개인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이 오브작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합창단 아니냐. 안 된대요. 귀찮은 거예요. 전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우리 이게 인간극장은 외주 프로덕션에서 제작해서 하는 거니까 제3비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를 설득해 오면 하겠다. 제 책임 PD가 이귀훈 PD예요. 아유 사장님 그거 뭐 그냥 다큐 한 50분짜리 다큐 하나면 되지 무슨 인간극장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습장에 제가 그 PD를 갖다 초대를 해서 우리 연습하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그리운 금강산이에요. 그 노래를 우리 연습하는 걸 듣고 있더니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왜 공영방송 KBS가 청춘 합창단을 인간극장에 내보여야 되는지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만들었습니다. 첫째, 명분이 있다. 이 방송을 보는 어떤 청년 하나가 왜 저 노인들이 저렇게 만난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유엔에까지 가고자 하느냐. 한 청년만이라도 그동안 우리가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아젠다가 아니로구나. 뭔가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청년이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실리가 있습니다. 솔깃하죠. 방송국에서 실리, 그러니까 방송국의 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청률입니다.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여태까지 인간극장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여태까지 모든 기록을 깬 시청률 넘버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무슨 재주로 그걸 만들겠습니까? 이제 해본 소리지만은 실제로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인간극장에 출연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저는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인간극장에도 나오는 이런 합창단인데 하니까 좀 후원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3억 원을 모아가지고 유엔에 가서 공연을 잘했죠. 그 위에 오스트리아 그라츠라는 데 가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세계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고래인들 위문 공연을 제가 가서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조국이 여러분들 잊지 않았다, 이거 얘기하러 우즈베키스탄에 갔었고, 그때는 아리랑 TV가 같이 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 드디어 그 대망의 카네기 홀의 공연을 지금 성사시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공연을 저희들이 지금 했어요. 그 감동이죠.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유엔 대사였었고 가족 들어와서 참 감명 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합창단은 그냥 노래 잘하는 합창단일 뿐이에요. 첫째는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내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꿈.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고 글로벌 세계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배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의 나라가 아니고, 이런 시니의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시니의 합창단을 유엔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당당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전국의 청춘 합창단을 조직해서 합창을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꿈. 또 하나의 꿈은 평양에 가겠다는 꿈을 그때부터 하셨던 겁니다.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세계에서 노래 가장 잘하는 합창단, 시내 합창을 만들겠다는 꿈은 드디어 재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합창대회에서 저희 합창단이 당당히 시내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에서는 또 수상을 해주고, 수상 경력이 없으면 국제대회에 참여를 못하니까 대전에서 열렸던 대통령대 대한민국 합창제에서 저희들이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고 상금 1,500만 원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니어 부분에서 우승하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아마추어 합창단이 나오는 그 컴피티션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는데, 왜 대상을 받았느냐. 그때 심사위원장으로 나오셨던 이화여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음악적으로 너무나 훌륭하다. 거의 완벽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지만 1%가 부족하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동이 부족했는데 우리 청춘합창단은 그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대상을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같은 그림의강산을 부르더라도 노래 잘하는 합창단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통일에 대한 절절한 그 가슴, 친척 중에 정말 우리가 참 가족이 있는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림의강산이 당연히 감동을 주죠. 지금 저희들은 열심히 그 행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습격이다. 은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가 현실에 있을 때는 정말 삶의 무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을 35년 동안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노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 시부아 포럼에 우리 최재필 교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내가 쭉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퀘셔닝을 갖다가 자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답이 잘 안 나오죠.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제가 쓰고 말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유튜브를 만드는 거다. 자, 제가 지금부터 6년 반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구독자는 뭐 13,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진 않지만은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 첫째, 이 일을 내가 좋아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가장 완벽한 나의 삶, 나만의 삶을 갖다 구현하는 방법 중에 유튜브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방송인의 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은 현실에 묻혀서 있어졌었죠. 그러나 이제 현실의 제약이 없어진 이마닥에는 그 꿈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70 가까운 나이에 방송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KBS의 명견만리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돼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을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어떤 지식과 인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래서 많은 그 노력도 했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방송국을 하나 만들지 해서 만든 것이 권대욱TV입니다. 여러분들 권대욱TV 앞으로 구독해 주실 거죠? 네. 구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6년 반 동안에 정말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간 콘텐츠가 2,8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2,800개가 숏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롱폼들입니다. 이 시부와 그 밴드에도 제가 계속 지금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떤 포럼이 있으면 정말 그 내용이 정말 그걸 열심히 담아서 그걸 정말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편집을 해서 그걸 하는 거죠. 첫째는 내가 좋기 때문에 해요. 저희 기록을 위해서 그 기록을 유지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이것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일상 유튜브입니다. 특별히 어떤 인덱스를 해가지고 어떤 한 분야를 파면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거죠. 때로는 음악회 가면 좋은 음악도 제가 좀 하고 좋은 강연회 가면 그 강연 내용도 전부 다 해서 또 해드리고 또 우리 합창단의 활동, 그 다음에 제가 강원도에서 지내는 이런 어떤 활동들, 그 다음에 강원도의 그 밥포럼, 그 다음에 산막 스쿨, 그 다음에 터드골 이런 것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들을 담는 거죠. 여행을 가면은 그냥 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말라가 가면 그 말라가의 전경을 다 담고 거기다 음악도 곁들이고 해서 만들죠.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보면은 너무나 그것이 소중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유튜브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유튜브를 갖다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뭐냐? 트라이얼 앤 에러입니다. 누가 남이 찍어주는 거 가지고 편집해서 하면 결국은 안 돼요. 내가 직접 배워서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PC로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집해서 오늘 이것도 바로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6년 반 동안 7년 동안 매일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유튜브를 꼭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나는 된장 담그기 또는 고추장 담그기가 정말 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걸 담그면 내가 정말 기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추장에 관한 모든 문헌을 갖다 섭렵하고 유튜브를 다 보시고 직접 트라이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시면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를 지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 때 보면 우리 집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때 이 생활 자체가 빛이 나죠. 내일은 뭘 할까? 이렇게 할 일 없이 헤매는 것보다 내일은 뭐가 있지. 이걸 내 이런 영상을 담아야 되겠다. 영상을 담을 때도 그냥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제가 이 강의를 참 듣는다. 예를 들면 김영석 박사의 백세로 살아보니 이런 강의를 갖다 담는다. 당연히 가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담죠. 하지만 그때부터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 이런 걸 다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걸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죠.
오늘도 뭐 저 이외에도 그다음에 또 강의하실 분들이 지금 더 계신데 이걸 다 담을 겁니다. 담아서 영상으로 좀 남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몰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행복이라는 건 딱 없어요. 몰입 그리고 망각 두 가지 그 기준 그 메커니즘이라 생각해요. 몰입할 거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오늘 이 강의가 끝난 후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 뭘 하면 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리가 생각하시고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5년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세계 제1의 전문가가 되시고 그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유튜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직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좀 찍어달라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자기를 인터뷰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칠순잔치도 있고 팔순잔치도 있고 출간 기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 보고서 그냥 띵까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걸 토크 콘서트로 구성해서 제가 인터뷰어가 되고 그분이 인터뷰이가 돼서 그분의 일생을 갖다 담는 다큐멘터리를 1시간짜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참석했던 자제분들이나 그러면 우리 아드님이 생각했던 아버님의 어떤 모습이었었나,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었었나, 또는 그분들의 친지,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영상을 다 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쭉 살아온 족적을 다 담아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수주는 못했지만은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삶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무미건조한 이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 여러분 갖고 계신 경륜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인사이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언제 하느냐? Do it now.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언제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되면 하겠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바로 하시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췌장암으로 걸려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스탠포드에 가서 연설했어요. Remembering that I shall be dead so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ake big choices in lif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 all pride, or even embarrassment for the failure,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어떤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굴곡들을 심전한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마저도 죽음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는 그냥 흘러갈 뿐인데, 그러니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 가슴이 뛰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반드시 만드십시오. 언제 하느냐? 바로 지금 시작하시라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그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데니보이 한번 할게요.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6월 29일 날 SBS 7시 30분 TV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우리 청춘합창단이 지금 UN 참전했던 22개국 순회 공연을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그리스 터키 공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모든 모습들 담아서 SBS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훈의 달에 맞는 데니보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flowers falling.
tissue must go and I must buy. But com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h, and the berries hushed and white with snow. 'Tis I'll be here when sunshine or in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질문하세요. 아까 그 이벤트성을 뭐 하나 좀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네. 다음 달이면 제가 60번째 생일이거든요. 아이고, 예. 60번째 생일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조그마한 제가 이벤트를 좀 만들고 있는데 네. 영상 좀 잠깐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수주입니다. 목이 잠기고 또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노래지만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이거 김충근 그 풀비리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의 그 풀비리 연주 그리고 또 신앙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찾은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플립 화분 악기 하나 들고 음악 여행을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악기 물을 줍니다. 악기를 가꿉니다. 이 악기 실체 이렇습니다. 생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천에 깔린 풀잎들, 나뭇잎, 꽃잎, 그리고 심지어는 뭐 깻잎이나 상추 등 풀필이 연주되는 자연의 무제한입니다. 풀잎은 감성적이고 여리고 섬세한 그런 소리를 내고요. 나뭇잎은 거칠고 강하고 혹센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꽃잎은 연꽃잎, 보라지꽃, 장미꽃, 목련꽃 꽃잎으로 풀필이 불면요 또 굉장히 낭만이 있어요. 향기와 함께 다가오거든요. 물론 애플민트, 페퍼민트, 바질 그런 허브 향의 식물로 풀필을 불면 이 실내가 향으로 가득 차요. 낭만적이죠. 그러면서도 자연이 이렇게 소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풀잎이 제 가방에 오늘 캐스팅되긴 했지만 가방 속에서 많이 흔들렸어요. 풀잎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또 우리 인생이 가끔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꽃을 피우고 또 풀잎이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풀피리를 연주하는데 그냥 자연을 연주한다. 내 삶을 연주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찔레꽃. 어렸을 때 언덕에서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던 건데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플립을 따서 연주할 수도 있지만 플립을 따면 괜히 플립한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플립체로 연주하고 있어요. 플립을 따서 연주하면 잡기도 편하고 좋지만 그냥 얘가 또 들려주는 이 자체의 소리가 저는 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리움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 아시죠? 지금 현존에 계시는 시인님 중에 97세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이생진 시인이 늘 존경하던 시인이 백석 시인이랍니다. 백석. 백석의 아주 절절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이생진 시인님이 지으신 시가 있습니다. 아마 낭송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성북동에 오셨으니까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시인님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석이 사랑한 여인은 김영한. 백석은 그녀를 차야라고 불렀다. 백석은 시를 쓰는 영어 선생님이었고 차야는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이었다.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하였으나 차야가 기생이라는 현실에 이별을 하였으며 그 후 백석은 만주 땅을 떠돌다 북한에서 죽었고 차야는 남한에서 무진장 돈을 벌어 길상사에 시주하였다. 차야가 죽기 전 어느 한 기자가 물었다. 1000억이라는 재산을 시주하고 떠나시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후회? 무슨 후회? 내가 가진 1000억은 그 사람 시 한 줄보다 못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면 시를 쓰고 문학을 하면서 살 거야.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넋이나무 아래에서 젊은 여인들은 나를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차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그 낮전 마당 모래를 밟고 갔다. 눈 오는 날 채로 불어달라던 흰 유언을 받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팔을 굽은 차야가 나를 반겼다. 너티나무 밑은 개나진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관이 그려놓은 그녀의 20살 때 신화였다. 나는 젤리꽃을 그녀의 치마 위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었어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와 달라던 그녀의 말을 죽은 뒤에 찾아왔어도 아무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타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감사합니다. 한국 선거사 이야기. 48년 5월 10일 이 땅에 최초로 민주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정말 지금부터 80년 아니 77년 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후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아주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권은 국민의 수치랍니다.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랍니다. 혹시 모두가 손에 가슴에 손을 놓고 혹시 내가 국민의 수치를 이렇게 지금 안 했는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선거 때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올바르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선거로 본 77년간의 한국의 정치사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는 두 트랙이 끌고 갑니다. 한 트랙은 정당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 고비 때마다 바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서 사실 한국 민주주의를 항상 돌아갈 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오늘 와서 세계에서 우뚝 서는 민주주의 국가 또 산업화를 최단기간 완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1945년 해방 막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60달러도 못 되는 그런 최빈국이었어요. 원조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95년 때는 OECD 가입하고 2005년 때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면서 세계는 60년 만에 산업화를 나서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산업화를 이룬 주역, 민주화를 이룬 주역들을 합쳐서 삼민세대라고 작년도에 논문에다 최초로 신조어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아까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특히 BTS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떨쳤습니다. 한국민들은 정말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2012년도에 헬 조선이라는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삼민세대가 좀 반성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산업화의 잔재, 민주화의 그늘을 다 걷어내지 못하고 특히 MZ세대들과 하모니를 못 이뤄서 아마 지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아마 곧 우리 대한민국이 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학 교수신문에서 연말에 대한민국 현실도라는 바로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권력은 제멋대로 휘두른답니다. 행정 권력은 행정 권력대로, 의회 권력은 의회 권력대로. 어떻게 보니까 또 사법 권력까지도 같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현실을 우리는 최근에 목도했을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고 타협으로 모든 정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서로 힘겨루게 하면 우리만 힘듭니다. 국민들만.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필요한 것은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최고입니다. 참여하는 유권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훌륭한 지도자가 뽑혀서 대한민국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헌국회는 2년짜리였습니다. 남북한 300명을 딱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북한은 유엔 감시단에 가려고 했더니 딱 장벽이 취해서 못 갔죠. 남한 200석 중에서 제주도 서산사건으로 2자리 빼고 198명의 재헌권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승만 의장을 추대하고 헌법기초위원회 만들어서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재헌절 곧 돌아오네요. 그러고 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용 뽑았는데 이때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쟁점 법안이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 처벌법을 반민특위에 다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래놓고 시행을 안 하고 오히려 깡패들 동네에서 해산시켜버리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독재의 도구로 이승만 대통령이 써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민족의 비극을 잉태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선거가 2년짜리였으니까 50년 5월 30날 있었습니다. 6.25 나오기 바로 오늘 6.25 날이죠. 6.25 나오기 바로 전이네요. 사실 6.25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좀 하고, 재밌는 이야기 아니라 또 가슴 아프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빠져서 한 5분짜리가 있는데 그건 뛰겠습니다. 그때는 중도파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이 중도파들이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진보로 약간 진보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보로에 분류됐는데 보수파가 그때 적거든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초대 대통령 때도 헌법에서 국회에서 뽑도록 해놨습니다. 이때도 국회로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 2년 후에 이제 뽑을 건데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데 25일 만에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반공주의자에 득세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52년도에 전쟁 중인데 정치 파동을 일으켜서 결국 발퇴결론을 와서 직선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했네요. 그러고 나서 3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기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다음에 3선을 해야 되겠는데 3선을 헌법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선 확보하려고 이제 갖가지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사는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203석 중에 136석을 확보해버렸습니다. 와, 이제 개헌선이 확보됐네요. 그런데 참 묻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문맹자도 있었답니다. 대한민국 그 당시 문맹률이 한 7, 80% 됐다고 그러죠. 막 해방될 때니까요. 그런데 한 분이 기표식으로 썼는데 한문으로 가짜를 쓰잖아요. 부자를 가짜라고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136명을 확보해놨는데 한 명이 두 개를 다 편의를 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135가 나왔어요. 이야, 그때 머리 좋은 서울대학교 수학 교수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겁니다. 4.4.5.2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국회에서 방망이 쳐버려서 무결을 시켜버렸어요. 4.4.5.2로 하십시오. 좀 묘한 그런 아이들을 줬는데 그렇게 정문대에서 난리 쳐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번복해서 4.4.5.2 개헌이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대 대통령이 나옵니다. 야당에서 못 살겠다고 난리 칩니다. 난리 쳤는데 쉽게 우리 후보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10일 전에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석이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통령입니다. 야당의 장면 박사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방이 열어졌는데 문제는 이기봉이 지금 영구 집권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초상집이 됐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4대 개헌 선거입니다. 이때 이제부터 앞으로 장기 집권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특히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대표인데 사형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연계됐다고.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재심 청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역사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이미 사형시켜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결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양당제, 자유당하고 민주당 양당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선거가 바로 정말 우리 이복이 우리 교수님도 그때 간담했습니다만 3.15 부정선거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조국혁 후보하고 아주 여론은 이미 조국혁 후보로 넘어간다까지 여론이 다 조정됐었는데 뭔 문제가 있었냐면 조국혁 목사 미국서 치료하고 있을 때 선거 공고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와서 선거 기간 중에 심장마비로 또 하늘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자 이승만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이기봉 부통령을 시켜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5세입니다.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야당한테 부통령 뺏겨버리면 권한이 자리가 결의되면 바로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가지 부정선거의 백화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보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 4.19 혁명에 가셨답니다.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4.19 혁명으로 선거가 무효됐습니다. 헌법 만들고 이제 민주당 일색으로 일단 정부가 구성됩니다. 돼가지고 윤보선 대통령 작년 내각 수상을 했는데 이 공화국이 탄생했죠. 가장 불운한 공화국입니다. 9개월 만에 5.16 군사혁명을 맞아서 쿠데타를 맞아서 결국은 강력한 공화국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16 쿠데타 세력이 이제 헌법도 만들었는데 그때 헌법 4년 중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그 앞에까지는 정당 제도는 별도로 없이 임산체였습니다. 이때부터 법에다 복수 정당제를 넣어가지고 정당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5대 대통령 선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민주공화당으로 나왔죠. 윤보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 나왔는데 46.6% 대 45% 정말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가장 최소 군소차입니다. 15만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가장 뚜렷한 선거는 요즘 야도 뭐 여러분 다 이야기하는 도시 지역에서 전부 야당 지지하는데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출마 없이 해가지고 여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선거 다시 윤보선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붙였는데 이때는 차이가 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51%, 50% 이상 투표를 준 국민들이 이승만 때 빼고는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은 한 4, 5년간 경제기반 5개년 계획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조금 더 표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임으로 끝나면 되는데 중임인데 이제 그 다음 선거 때는 요것을 했죠. 개헌선을 확발하고 그래서 또 강권선거 개입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헌선을 확보해버렸습니다. 했는데 국민들이 그러나도 도시적에서 엄청 같은 대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야당에서 그걸 힘을 놓고 버리장 딱 선거해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겠는데 별관으로 가가지고요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가만수 이상 모였으니까 통과됐습니다. 주전자 뚜껑으로 방망이 쳤답니다. 이효정 국회의장이었거든요. 본회의장 연구됐을 때 의사봉을 못 꽂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주전자로 쳐갖고 이렇게 해프닝이 일어난 그렇게 해서 날치기 통과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7대 3선 개헌하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신민당에서는 40대 기수론을 해가지고 결국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했는데 김대중 후보가 돼서 했는데 53%가 나왔어요. 그때는 경제개발 5개년 두 번째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조금 이제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독재라는 많은 오명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일부는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정도 여야 조금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거의가 다 야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 부산 전부입니다. 대구, 부산 지금 좀 틀리잖아요. 지역적인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민심은 이랬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3선만 하고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때 영구 집권 음모를 꾸면서 결국 유신 당한 거였습니다. 유신 되니까 이제 체육관 대통령 대통령이 붙였어요. 그래서 단독 중간에 돼버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더 가만히 먹었습니다. 특히 통일주 국민의 3분의 1 국회에서 3분의 1 대통령이 한 사람을 통일주에서 임명하니까 무조건 전국은 안정의석이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9대 대통령 선거 이건 하나만 하죠. 체육관 선거였습니다. 근데 1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2명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동반 당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 한 명씩 당선돼요. 여당한테 유리한 개념적인 선거구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전부 한 명씩 돼.
야당 한 명씩 되면 3분의 1, 3분의 1 나눠 가져요. 또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하자 하니까 무조건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이가 나버렸어요. 77명이 뽑혀야 되는데 68명이 뽑고 9명이 안 뽑혀졌어요. 결국 민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1.1%가 야당한테 앞서버렸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이게 역사는 살아 숨쉬는 민심, 여러분들이 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파됐을까요? 유신붕괴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마 사태가 10월 16일 터졌는데 그때 대통령 동의 좀 차이점 탱크로 밀어보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 후 정말 대통령 유구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당시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형으로 통일주 국면에서 대통령을 뽑힙니다. 뽑혀서 최규하 대통령은 서울의 봄을 이야기했습니다. 80년 서울의 봄. 그때는 헌법 만들어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이 뽑겠다고 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12일 변호사 붙였다가 신군부 붙였다가 또 일어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에서 전국에서 데모가 곳곳에 일어나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강주가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켓에서 거기를 무력 공격을 해서 정권을 장악한 도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8월 달에 하야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통계에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헌법 개정해버립니다. 해가지고 새로 7년 단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 오염 야당 국회의원 만들었는데 문제는 12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창당 2개월 만에 김대중, 김영삼이 구축했던 민주협의 신한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창당 1개월 만에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고 투표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투표율도 또 84.6% 국민들이 막 민주협을 지지하러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때의 민심이 86년 6월 항쟁의 단초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물결들을 바꾸는 단초가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0 민중항쟁이 되니까 서층부터 청와대 쫙이 강화문 앞에까지 꽉 차버렸죠. 한 40만 명, 30만 명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강주 사태를 겪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들이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기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협의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야당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36.6%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울부짖어도 이 민주주의 제도가 할 수 없습니다. 36%라고 당선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니까.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지역주의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전에 박정희 대 김대중 할 때 영호남하고 양 지역주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김종필이까지 가산해서 신주역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국민들 한참 동안 또 번호로 잡았습니다. 네. 민주화 대회에 있은 겁니다. 16년에 부활해가지고요 299명 뽑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례대표제도 정당하게 우리 정당 득표 얻은 것 갖고 뽑았는데 125대 174 여소야대를 만들어 버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할 수가 없어요. 야당만 안 듣고는 정권을 연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 청문회가 자기가 50 주역인데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조사까지 50 청문회에서 전두환 백당사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국정 운영 못해요.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 218석의 야당을 만듭니다. 이 밑에 민주화 독재 인물을 별도로 빼겠습니다.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네, 그때 19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149대 150 그래도 야대를 만들어주는데 한석이라도 218석에서 149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당이 3당 합당해갖고 폭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김영삼 42, 야당이 58%입니다. 지금 가만수를 안 넘겨져 30, 40에서 계속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민들이 참 정말 민심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둘이만 여기 도합해버리면 무조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민들 그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우리 그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지도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일 잘했습니다. 금융실명제, 하나의 적절, 공직자 윤리법 만들어서 재산 등록, 특히 5공 청산, 전임 대통령부터 전부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5종 청산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또 대한민국 정계는 어떻게 섰을지 모르는데 중간에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청산했어요. 문제는 IMF만 나왔고 폭망해버렸죠. 그래, 그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139대 160대 야당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아주 이렇게 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0대 59, 정만 60,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할 때 이렇게 당선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조금만 하면 그냥 조금 못 가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만들어내라고, 이게 국민들이 또 엉머리를 엄청 많이 풀어줬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참 보면은 정말 신통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IMF 극복시키고 있는데, 또 놀라고 있습니다. 어머, IMF 잘 극복해. 그때 표를 많이 줄 줄 알았더니 표를 안 줘요. 또 여소대 야대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6대 대통령 선거인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해창 대선을 했었는데 또 연장을 일단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16년 만에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열린민주당 152석 조금 넘은 과반수를 여당한테 줬어요. 그러고나 살아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경제를 잘 일으키지 못하니까 다시 경제 대통령을 뽑는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도 국회의원 안정시킨다고 다수석을 이명박 정부에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유일하게 51.6%로 당선이 됩니다.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문고리 3인방 나오고 최순실 문제가 살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이게 국민들이 또 민심입니다. 122대 178, 큰 야당을 만들어줬어요. 큰 야당이 아니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명만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심이 표출이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당끼리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안 했으면 다 흘러간 역사 이야기입니다.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화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41.8%에 이때도 50% 근접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둘이 합치면은 또 돼버려요. 그러나 개막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큰 180석의 의석을 줬습니다. 자, 적폐청 청산하시오, 경제 살리시오, 부동산 나이 내버렸지 않습니까? LH 사건 터지고 정권이 그래놓고 국민이 정권을 안 넘겨주면 안 돌리고 다시 정권 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바로 검증이 됐는지 아닌지, 원래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는 검증이 좀 덜 된 분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또 부임 리스크에서 살살 터져 나오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108대 192, 이거 참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표를 줘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국정교육 바꾸라겠습니다. 여야 탈퇴하라겠습니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비상수단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좀 하면 되고, 지금 선거에서 이지는 49.4. 여론은 거의 53%에서 55%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명령을 안 했습니다. 가만을 안 넘겨줬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 경제회복을 하시오. 또 내란
관제하시오. 국민 통합하시오 주문이 49.4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5, 60% 줬으면 국민 힘먹고 막 밀고 나가면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아주 영특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세계는 대한민국이 최장기간의 민주화를 나라라고 했는데 세계는 또 이렇게 6개월 만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렇게 민주주의를 해고한 나라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예시는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떡고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3천 바로 넘어갔죠. 외국인이 투자 와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그렇게 되더라. 앞으로 못하면 또 이제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에 뭐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니고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최초 48년 5월 10일 정말 민주주의 학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 가망성이 임당했는데 그때는 초창기라도 몇몇 유정자들이 정말 추종자들과 함께 부정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깨어난 나이 있는 국민들이 정말 민주시민 의식이 아까 말한 대로 고비 때마다 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4.19 포망제 민주화운동 60원대 97년부터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5번 했습니다. 싸움 없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분화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힘이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정말 민주국가를 만들어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5% 238회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강연과 신앙송 그리고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런 풀뿌리 평생교육의 기틀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충근 교장 선생님의 풀피디 연주 보내드리면서 권대국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ae-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